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그날을 기억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저를 고아원해버린 가족들이 우연이라도 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 사연을 보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갓난아기 때 기억을 제외하곤 제가 살아온 대부분의 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 두 분을 한 번에 잃어서 두 분과 보낸 시간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인진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저는 아직까지도 좋은 기억은 물론이고 나쁜 기억까지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부모님은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두 분이 돌아가시게 된 이유는 바로 집에 화재가 나서였습니다. 처음 불이 났을 당시 집에는 엄마와 저 단둘뿐이었고 소방관이었던 아빠는 그날 출근을 해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수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반드시 엄마랑 우리 수영이 구하러 올 거야. 그러니까 수영이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알겠지? 집에 불이 나기 시작했을 때는 아주 늦은 새벽이었는데 깊은 잠에 들어있던 엄마와 저는 집의 절반 이상이 불이 타고 나서야 집에 화재가 났다는 걸 알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거센 불길 때문에 엄마와 저는 안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소방관이셨던 아빠가 구해주러 오시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저의 정신이 점점 혼미해져 가고 있을 때 저희를 구하러 온 아빠가 영웅처럼 불길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보, 수영아, 둘 다 여기 있지? 내가 구하러 왔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밖에 소방차도 많이 와서 불도 금방 꺼질 거야. 여보, 수영이가 너무 힘들어해. 이제 어떡해? 나도 매연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아. 아빠는 저희를 구하러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왔지만 아빠가 저희를 구하러 들어온 이후에도 불길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희 세 가족은 안방에 발이 묶여 발만 동동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어떡해? 이러다 우리 셋 다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우린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수영이만큼 살려야지. 일단 그 화장실 가서 이불에 물 좀 잔뜩 적셔올게. 수영이는 이 이불 안에서 꼼짝도 못하게 잘 막아두면 이 불길 꺼질 때까지는 안전할 거야.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지고 구조대마저도 나타나지 않자 부모님들은 안방 안에 있는 화장실로 달려가 이불을 불에 적셨고 물에 잔뜩 적셔진 이불을 저에게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수영이 엄마랑 아빠 말 잘 듣기로 약속했었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나오면 안 돼? 엄마랑 아빠가 수영이만큼은 꼭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수영아. 아빠가 우리 수영이는 꼭 여기서 나가게 해줄 테니까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안전하게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아빠가 엄마랑 수영이 꼭 살리겠다고 우리 수영이한테 약속할게. 우리 가족 모두 안전하게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던 아빠는 저에게 한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저만 홀로 남겨둔 채 엄마와 함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덕분에 겨우 목숨을 구제하긴 했지만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불길 속에서 살아 돌아온 저를 환영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골칫덩어리 어떻게 할 거야? 얘를 우리가 데려다가 키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 떼칠 수도 없고 귀한 남동생 잃고 골칫덩어리 하나 얻다니 나 정말 억울해서 못 살아. 우리가 얘 데리고 갈 생각을 왜 해? 우린 얘 데리고 갈 이유가 없어. 얘 데리고 가더라도 외가에서 데리고 가야지. 우리가 얘를 왜 거둬? 내 말이 틀렸어? 그쪽 보니까 사정이 딱히 좋아 보이진 않던데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야?
아, 그러게. 걔네들은 이 어린 것을 왜 살려둬서 산 사람들만 힘들게 만드냔 말이야. 아빠와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아빠 쪽 가족들은 아빠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단 저를 어떻게 외가 쪽 식구들에게 떠넘길 수 있을까라는 궁리만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비록 9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친가 쪽 친척들이 저를 세상 쓸모없는 짐짝 취급을 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저기요, 사돈. 이제 수영이 얘 어떡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쪽에서 수영이 데리고 갈 거죠? 우리 쪽에서는 수영이 봐줄 사람 없어서 수영이 데려가지 못할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저희 쪽에서도 수영이 데려갈 사람이 마땅히 없어서요. 솔직히 형편은 우리 쪽보다 그쪽 내 사람들이 더 좋은데 그쪽에서 수영이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우리가 얘를 왜 데리고 가요? 우리 쪽에서 얘한테 정 붙인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데리고 가도 애 엄마 쪽에서 데리고 가는 게 맞죠? 수영이 우리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얼른 데려가세요. 저를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완강하게 표현하는 친가 친척들 덕분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외가 친척들의 손에 끌려가게 됐는데 외가 친척들 손에 맡겨져도 저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저는 결국 외가 친척들의 불화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에선 더 이상 못 맡아준다니까. 분명 나한테 한 달만 맡아달라고 했었잖아. 지금 벌써 3달이나 지났어. 우리 애들 아빠 한 달에 버는 돈이라고 해봐야 겨우 200만 원 전부인데 얘를 우리 집에 떠넘기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도 사정이 어려운데 어떡하라고? 솔직히 말해서 네가 언니랑 더 친했잖아. 그럼 네가 수영이 맞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언니가 너한테 잘해줬던 거 생각해서라도 수영이 네가 좀 맡아. 나는 수영이 애엄마랑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고 언니도 나한테 뭘 해준 적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더더욱 애를 맡을 수가 없어. 사람 형편이란 게 있잖아. 과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 애 데리고 있는 걸로 하자. 이러다가 우리 가족들 다 손가락만 빨고 살게 생겼어. 엄마에게는 아래로 여동생 2명이 있었는데 이모들은 부모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저를 서로에게 떠넘기려고 했고 결국엔 욕설을 주고받으면서까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9살의 어린 나이긴 했지만 모든 상황을 이해했던 저는 이모들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아 제가 이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저 그냥 외할머니 집으로 갈 테니까 할머니 집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할머니랑 시골에 살아도 괜찮아요. 네 할머니가 잘도 너를 맡아주겠다. 네가 외할머니라고 부르는 그 할머니, 네 할머니 아니고 새할머니야. 새할머니.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네가 아는 외할머니는 네 엄마 낳아준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라는 뜻이야. 너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그 할머니가 네가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2팔 벌려 환영해 줄 것 같니? 우리도 거기다 널 보낼 수 있으면 보내버리고 싶다. 부모님의 장례식이 치러진 지 6달이 지났을 때쯤 두 이모와 이모부들은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완만하게 합의를 했다며 저에게 새롭게 지낼 거처를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영아, 미안하지만 이모들은 이제 널 돌봐주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모들이 네가 잘 지낼 수 있는 곳 알아왔거든? 이번 주까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고 다음 주부턴 거기서 지내도록 하자. 거기가 어딘데요? 거긴 저 혼자 가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 집으로 가는 건가요? 설마 외할머니가 저를 봐주신다고 했나요? 아니면 아빠 가족들 집으로 가는 건가요? 다 아니야. 다 아니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렇다고 안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결국 저는 이모들의 손에 이끌려 고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모들과 제가 고아원 입구 앞에 서는 순간 저는 제가 평생 이 고아원에서 살게 될 운명이라는 걸 감지하고 고아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떼를 썼습니다.
여기 고아원이잖아요. 저 여기 가기 싫어요, 이모. 제가 말 잘 듣고 이모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저 다시 집으로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여기서 살기 싫어요. 말했잖아. 이모 둘 다 너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고. 여기서 지내고 있으면 이모들이 다시 데리러 올 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이모들도 너를 데리고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너를 데리고 있지. 안 그러니? 이모, 제가 밥도 조금 먹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제가 할 테니까 제발 저 데리고 있어주면 안 돼요? 제발 여긴 보내지 말아주세요. 넌 도대체 누굴 닮았길래 사람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듣니? 솔직히 말해서 너 고아 맞잖아. 부모도 없는 고아면 고아원에서 지내야지. 왜 남한테 자꾸 신세를 지려고 해? 잔말 말고 따라와. 이모는 너 못 키워. 고아원에서만큼은 살고 싶지 않다고 발악을 했지만 이모들은 저를 고아원에 던져놓은 채 도망가듯 사라지셨습니다. 수영이라고 했지. 나는 이 고아원 원장이야.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나중 되면 수영이 너도 여기서 지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여기는 착한 친구들도 많고 수영이를 예뻐해주고 도와주는 어른도 많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같이 잘 지내보자. 원장님이 수영이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줄게. 저희 친척 어른들과는 달리 고아원에 계시는 모든 어른들은 친절했고 또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이셨지만 저는 제가 고아원에서 지내야 되는 제 운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아원에 들어간 날부터 그곳을 탈출하기 위한 가출을 감행했고 가출을 시도한 수만 해도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유 원장님, 얘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이번이 도대체 몇 번째예요? 이번 달만 해도 애 찾는다고 출동한 게 벌써 5번째라고요. 도대체 얘 어디서 오내길래 이렇게 사고만 치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적응을 잘 못해서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 아이 잘 어르고 달래서 여기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제발 가출만은 하지 않게 막아주세요. 만에 하나라도 얘가 가출 성공하는 날에는 지금보다 더 복잡한 일이 생기고 말 거라고요. 큰일 생기기 전에 애 단속 잘해주세요. 고아원에 들어간 이후 심하면 일주일 내내 가출을 시도한 적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가출에 성공하지 못한 저는 결국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그곳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장님, 수영이 요즘은 가출 시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폭풍전야라고 저러다 또 큰 사고 낼까봐 걱정이네요. 제가 볼 땐 수영이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젠 자기가 여기서 지내야 될 운명이라는 걸 스스로 받아들인 거죠. 아마 수영이 앞으로는 큰 사고 없이 여기서 지낼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한테까지 마음을 연 게 아니기 때문에 수영이가 마음 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야겠죠. 원장님의 말대로 제가 고아원에서 지내야 되는 운명이라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연 건 아니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저는 늘 혼자였고 스스로 혼자가 되길 바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고아원으로 동갑내기 남자 한 명이 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전에 지내던 고아원이 없어지게 되면서 우리 고아원으로 새로 오게 된 황승범이라는 친구야. 수영이 너랑 동갑이고 앞으로 같은 학교 다니게 될 거니까 수영이 네가 승범이 많이 도와주도록 해. 알겠지? 너였구나. 여기 고아원에 나랑 동갑인 친구가 딱 한 명 있다고 하던데 그게 수영이 너였네. 앞으로 내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네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잘 부탁한다. 원래 지내던 고아원이 사라져 저희 고아원으로 오게 된 동갑내기 남자친구는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격지심이 없던 제게 자격지심이 생길 정도로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엔 고아 주제에 한없이 밝기만 한 남편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같이 가자니까 왜 너 혼자 가냐? 나 학교 가는 길도 모른단 말이야. 오늘 전학 첫날이니까 오늘만 같이 가주라. 내가 왜 너랑 같이 가야 되니? 그리고 네가 어린애야? 왜 너 혼자 학교를 못 찾아가? 모르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되잖아. 네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그리고 내 자전거 뒤에 타고 가면 너도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얼른 뒤에 타. 남편은 못되게 구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먼저 다가와줬고, 학교에서 고아라는 놀림받는 저를 지켜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낮은 저에게 먼저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도 했었죠. 보니까 너 수학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내가 좀 알려줄까? 야, 이래봬도 내가 수학 쪽으로 머리가 좀 좋거든. 대가 하나 없이 공짜로 알려줄 테니까 너 나한테 수학 배워라. 네가 뭔데 나한테 수학을 알려주겠대? 그리고 나 수학 못하는 게 아니라 포기한 거거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렇게 남편과 3년을 티격태격 싸우며 지내던 저는 결국 남편에게서 마음을 열었고, 그리고 또 남편 덕분에 고아원 가족들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원장님한테 들어보니까 네가 여기 들어오고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까지 힘들어한 건지 물어봐도 되냐? 여기 들어오고 어떻게 안 힘들어해? 다른 애들 대부분은 기억도 못할 정도로 어릴 때 여기로 와서 그나마 괜찮다지만, 나는 내가 여기로 오게 된 이유, 그리고 여기에서 벌어지는 과정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힘들어하냐고. 너는 내 심정 모를 거야. 모르긴 왜 몰라. 나도 내가 고아원에 버려진 날 생생하게 기억해. 너는 그래도 너희 이모들 손에 버려졌다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들 손에 버려졌어. 그래서 나도 처음엔 너만큼이나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부모님한테 버려져도 고아원에서 자라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남편은 저와 다르게 혼자가 돼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고아원에 들어오기 전보다 더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되고 말 거야.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나는 분명 잘 될 운명이라는 걸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너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나 한번 믿어봐. 분명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믿져야 본전이라니까 네 말 한번 믿어는 볼게. 그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산다고 해서 내가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 보이니까 나도 너처럼 살아보도록 노력해 볼게. 그렇게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제가 만들어둔 어두운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됐고, 저는 전과는 180도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고아원에서 자립을 하게 됐을 때도 저는 걱정 하나 없이 제 발로 사회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나 군대 가 있는 동안 사고 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야 돼.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군대 있는 너한테 어떻게 연락하니? 너야말로 다치지 말고 잘 다녀와. 나는 여기서 더 멋진 어른이 되어 있을게. 성인이 되고 남편이 군대에 들어갈 때도 저희는 분명 남매 같은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군대에 입대하고 난 후 저희가 연인으로 발전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 크게 다쳐 국군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다리가 부러져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저는 패닉 상태가 돼 국군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영아,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너 도대체 일은 어쩌고 여기까지 온 거야? 네가 다쳤다는데 여기가 어딘지 뭐가 중요하고 또 일이 무슨 소용이겠어. 나는 너 죽는 줄 알고 걱정돼서 전화 받자마자 달려온 거야. 그래서 그 차림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나 훈련 받다가 다리 부러지고 그 충격에 잠시 정신 잃은 거여서 생명엔 전혀 지장 없어.
그리고 지금은 수술 잘 받았고 의사 선생님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했고. 다리 부러진 게 얼마나 큰일인데 왜 아무렇지 않게 말해? 그래도 얼굴 보니까 안심된다. 나는 네가 의식도 못 차리고 누워있을까 봐 엄청 걱정했거든. 군대에서 크게 다친 남편을 걱정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제야 제가 남편을 아주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연인이 됐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친 바람에 의가사 전역을 한 남편은 전역을 하자마자 짐을 싸들고 제가 혼자 살고 있던 단칸방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영아, 우리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서로한테 의지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 잘 살아가 보자. 그리고 너 돈 많은 남자 만나고 싶다고 했지? 내가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돈은 무슨 돈이야.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너는 공부나 해. 너 대학 가고 싶다고 했지? 내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었던 공부 시작해. 남편과 동거를 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저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기로 홀로 다짐했습니다. 저와는 달리 남편은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남편은 제 제안을 거절했지만 저의 오랜 설득 끝에 남편은 수능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한 지 6달 만에 수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유명 대학교 경영학과로 진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영아, 네 덕분에 내가 대학도 다닐 수 있게 됐어. 이 은혜를 너한테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고마워.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고마워하면 안 되지. 그리고 웬만하면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 몰래 허튼 짓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든 회계사든 꼭 사자 직업 가져야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 사모님 소리 듣고 싶다 이 말이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저는 병원에서 조무사 일을 하며 남편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해줬고, 다행히 남편은 고마운 걸 아는 사람인지 허튼 짓 한 번 하지 않고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와의 약속대로 대학 졸업 후 회계사 시험에 응시했지만 안타깝게도 생각처럼 쉽게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승범아, 난 괜찮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해보자. 아무리 못해도 3번 안에는 합격하지 않겠어? 한국인은 무조건 3세판이라고 적어도 3번은 도전해봐야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대학교도 네 덕분에 휴학 한 번 안 하고 돈 걱정 없이 다녔는데 어떻게 1년을 더 너한테 신세지겠어. 나 그냥 한 번 안 되는 거 미련 가지지 않고 포기하고 다른 일 찾아볼래. 회계사 시험이 쉬운 것도 아니고 한 번은 당연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해봐야지. 이렇게 포기하면 아쉬워서 어떡해. 네가 포기한다고 하니까 내가 다 속상해서 그래. 저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게 미안했던 남편은 회계사 시험에 딱 한 번 도전을 하고 낙방을 하자마자 바로 회계사를 포기하고 취업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최대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볼게. 아무리 못해도 중견기업은 들어가야지 내가 널 볼 면목이 생길 것 같아. 승범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준비해. 네가 목표하지 못한 곳에 들어가도 경력 쌓는다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도와줄 생각 있으니까 회계사 일도 포기하지 마. 회계사 시험을 포기한 남편은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솔직히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취업 전선에 뛰어들자마자 꽤나 좋은 중견기업에 단번에 입사를 했습니다. 수영아, 우리 이제 혼인신고하자. 사실 전역하고 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너한테 혼인신고하자고 말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너무 능력이 없는 남자라 차마 혼인신고하자는 말을 쉽게 하지 못했었어. 근데 이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돼보자.
남편은 취업에 성공하자마자 저에게 청혼을 했고 중학교 때 처음 만난 저희는 만난 지 13년 만에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이 비교적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서 저희는 단칸방에서 벗어나 더 좋은 신혼집을 꾸리길 기대했는데 남편이 회사에 다니면서부터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색이 급격히 나빠져 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여보,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당신 상사들한테도 예쁨 받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미안해. 당신한테 티 안 내려고 했는데도 티가 났나 보네. 사실 회사 일은 아니고 다른 일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든 나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거 당신한테도 말해야겠다. 무슨 일이길래 그동안 나한테 말도 안 한 거야? 설마 나 몰래 친구한테 보증이라도 서준 거야? 내가 보증은 죽어도 안 된다고 말했지? 그게 아니라 회사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친부모님들한테서 연락이 왔어. 나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차마 만날 용기가 안 나서 아직까지 못 만나고 있는 중이야. 남편이 중견기업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은 건지 남편을 고아원에 버린 이후 20년 넘게 연락 한 번 안 턴 시부모님들이 고아원 원장님을 통해 남편에게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남편의 심정은 어떨지 몰라 차마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부모님이 연락 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당신은 당신 부모님들 만나보고 싶어? 그전엔 연락 없다가 돈 버는 직장인 되자마자 연락 주길래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건가 싶은 의심이 들다가도 그냥 타이밍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긴 해. 만나서 왜 날 버린 건지 그 이유도 묻고 싶고 또 왜 다시 연락한 건지도 물어보고 싶어. 그럼 고민하지 말고 한번 만나봐. 혼자 만나기 무서우면 내가 같이 만나줄게. 우리 결혼했다는 사실도 부모님들한테 알려야 되잖아. 친부모님을 한 번쯤 만나보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남편에게 용기를 북돋아 줬고 저희는 시부모님들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당황스러웠을 텐데 이렇게 만나줘서 정말 고맙다, 승범아. 우리가 널 볼 자격이 없는 줄 알면서도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하고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거였어. 저를 고아원에 보내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 없으시다가 어쩐 일로 이제야 연락 주신 거예요? 정말 단순히 제가 보고 싶어서 연락한 게 사실이에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기가 많이 어렵네요. 정말이야. 우린 정말로 네가 보고 싶어서 고아원에 연락했던 거야. 근데 네가 처음에 지내던 고아원이 사라지고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 고아원에 연락했더니 마침 네가 이번에 딱 직장인이 됐다길래 축하도 해주고 싶고 기특하다고 칭찬도 해주고 싶어서 너 보고 꼭 만나달라고 부탁한 거였어. 시부모님들은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거라고 하시면서도 남편이 나름 큰 회사의 직원이 돼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른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승범이 네가 다니는 회사 알아보니까 대기업까진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큰 회사 같던데 어떻게 그런 회사에 들어갈 생각을 다 했니? 부모도 없이 혼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대학 생활도 혼자서 알아서 무사히 잘 마치고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제가 대학도 무사히 졸업할 수 있고 지금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건 다 이 사람 덕분이에요. 이 사람 뒷바라지가 없었더라면 저 절대로 대학 근처에도 못 갔을 거고 지금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시부모님들은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5년 넘게 남편의 뒷바라지만 한 저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따뜻한 눈길 한번 보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혼인신고했던데 도대체 왜 그랬니? 둘 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조금 더 만나다가 확신이 들면 그때 혼인신고하지 그랬어. 이 사람한테 확신된 지는 오래됐어요. 다만 제가 능력이 없어서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었을 뿐이고요. 두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사람도 저랑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예요. 그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저희는 혼인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같이 자랐다고? 그럼 이 친구 고아란 말이야? 아니 어쩌다 고아 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니?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시부모님들은 남편이 고아인 저와 결혼한 것을 탐탁지 않아 하시는 듯 했고 남편은 바로 그것을 눈치채고 시부모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아였고 지금도 고아나 다름없는데요 뭐. 이 친구나 저나 어른들 손으로 고아원에 버려진 건 똑같아서 서로 다를 거 하나 없었어요. 너한텐 우리가 있는데 네가 왜 고아야? 그동안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너를 고아로 만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승범아, 우리 이제 앞으로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도록 하자. 시부모님들을 만난 남편과 저는 찝찝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사실 제 부모가 아니라 제가 남편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없어 가만히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두 분, 만약에라도 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나를 다시 찾은 거라면 그땐 내가 고민하지 않고 바로 두 분 내 손에서 잘라내도록 할게. 솔직히 부모 손에 버려져서 평생 고아로 자란 내가 부모님들한테 무슨 정이 있겠어? 혹시라도 두 분 때문에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게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두 분이 좋은 의도로 다시 연락한 거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신을 위해서라도 끊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이미 어른들한테 상처 많이 받았고 우리가 어른이 됐다고 해서 상처를 또 안 받는다는 법은 없잖아. 우리 이제 더 이상 어른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자. 시부모님들을 만난 이후로 남편과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부모님들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두 분은 저희와 가까워지기 위해 저희에게 살갑게 대하기도 하고 반찬들도 직접 만들어 챙겨주시기도 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남편과 저는 두 분에게 마음을 쉽게 열 수가 없었습니다. 탄력 보니까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 만난 것 같더라. 승범이를 다시 만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니. 시간 참 금방 흐르는 것 같지? 그리고 짧지만 1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가 엄청 가까워진 것 같아. 명절마다 얼굴 보고 지내는 것도 그렇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는 것도 그렇고 난 이제 우리가 다른 가족들처럼 평범한 보통의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뻐. 저희도 그래요, 어머님. 저희도 의지하면서 지낼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게 얼마나 든든하고 존재만으로도 감사한지 몰라요. 너희도 그렇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사실 우리가 너희한테 부모 대접받을 자격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너희가 우리한테 자식 노릇 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야, 앞으로도 평생 너희랑 이렇게 지내고 싶다는 욕심이 들곤 한단다. 시부모님들은 저희와 만난 것이 본인들에겐 너무 기쁜 일이고 지금처럼 저희들에게 부모 대접을 받고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너무 편견을 가지고 시부모님들을 바라봤구나 하며 속으로 혼자 반성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들이 갑자기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너희한테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한다. 이런 부탁을 해도 되는 건진 몰라서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착한 너희는 우리 부탁을 흔쾌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탁을 말해보려고 해. 무슨 부탁이신데 그러세요?
그리고 두 분이 저희한테 이렇게 진지하게 부탁할 일이 있나요? 일단 뭐든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너희 말이다. 지금 맞벌이로 일하고 있어서 집에 여유가 좀 있지? 아니 솔직히 너희 둘 지금 애 없어서 승범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한테 매달 용돈을 좀 보내줄 수 있겠니? 용돈을 보내달라는 시모의 말에 제 귀를 의심하긴 했지만 불편하다는 내색은 하고 싶지 않아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정색하며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용돈이라뇨? 두 분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 우리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니? 겨우 생활비 할 정도만 벌고 있어서 생각보다 먹고 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도 너희한테 이런 부탁쯤은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말해보는 거야. 남편의 표정을 보아하니 남편이 입을 열면 큰일이 생길 것 같아 저는 얼른 남편을 막아세우고 제가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도 여유가 되면 두 분 편하게 지내시라고 용돈 드리고 싶죠. 근데 저희도 아직 단칸방에 지낼 정도로 여유롭지가 않아서요.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매달 용돈으로 얼마 정도 생각하는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는 너희가 한 달에 1,000 가까이 번다고 계산을 해서 용돈으로 200만 원씩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겠니? 솔직히 그 정도는 쉽게 줄 수 있는 금액 아니니?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달라는 시모의 말에 남편은 들고 있던 물잔을 세게 내려놨고 저는 얼굴에 띈 억지 웃음을 거두고 다급하게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200만 원이라뇨? 저희 둘 합쳐서 1,000만 원 절대 못 벌고 있고요. 제 월급이 세금 떼면 200만 원 절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저희가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겠어요? 200은 제가 한 달을 쉬지 않고 꼬박 일해도 못 버는 돈인데 어떻게 저희한테 매달 그 금액의 돈을 받을 생각을 하셨어요? 1,000은 안 되더라도 1,000 가까이는 되지 않니? 그리고 우리한테 매달 2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너네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쪼잔하게 나오는 거니? 나 갑자기 너희한테 너무 서운해지려고 한다? 그래도 부모인데 자식한테 그 정도도 못 받고 살다니 내 인생도 참 불쌍하지. 200만 원씩 줄 수 없다는 저의 말에 시모는 갑자기 자기 인생이 불쌍하게 느껴진다며 눈물을 흘렸고 시부는 짜증을 내시며 궁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시부모님들의 반응에 제가 안절부절 못하며 두 사람을 말리고 있는데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두 분 결국은 돈 때문에 저한테 다시 연락하신 거네요? 두 분은 지금 제가 변변치 않은 직장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연락 안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바보가 아니라서 두 분이 바라시는 대로 못 해드릴 것 같고요. 오늘 이후로 저한테 연락도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범아, 그건 절대 아니야. 어느 부모가 돈 때문에 내 손으로 버린 자식한테 다시 연락하겠니?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의지 좀 해보려고 하는 거지. 절대 그런 의도로 너한테 다시 연락한 건 아니었어. 자기 손으로 자식도 버린 사람들이라면 돈 때문에 아들한테 연락하는 건 식은 죽 먹기겠죠. 평생을 부모 없이 살아온 인생이라 앞으로도 부모가 없다 해서 제 인생이 더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동안 연락하고 지낸 1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금방 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모님들은 냉정하게 떠나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당신, 저 두 분 나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두 분 다 10대 때 나 낳아서 지금 50도 안 되는 나이야. 어디 가서 아저씨 아줌마 소리 듣지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들을 나이가 아니라고. 두 분이 70대 노인이었다면 2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도와줄 순 있는 선에서 도와줄 수도 있었겠지만 아직 40대인 건강한 사람들이 저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던지. 내 입에서 욕짓거리가 튀어나올 뻔했다니까. 잘했어, 여보. 당신이 그렇게 냉정하게 뿌리치지 않았더라면 우리 둘 다 두 분한테 발목 잡혀서 살았을 거야. 그리고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두 분은 당신 말대로 돈 때문에 연락한 게 맞는 것 같아. 이제 끝이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나한테 부모는 원래부터 없었던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 거야.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해. 남편이 너무 냉정하게 시부모님들을 뿌리치고 단번에 연을 끊어버리길래 그래도 남편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힘들어했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나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내가 지금 팀에 방해가 되고 있어서 팀원들을 위해서라도 회사 그만두고 조금만 쉬고 싶은데 나 그래도 될까? 당신 마음대로 해. 나도 당신이 조금 쉬면서 마음의 상처를 회복했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한테는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위해서라도 쉬어. 회사를 다닐 수 없을 만큼 정신적으로 크게 힘들어한 남편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제게 말을 한 지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다시 전과 같이 밝은 모습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여보, 나 회사 계속 다니기로 했어. 사직서 내는 날 사장님이 나한테 면담 신청하시더라고. 사장님이 붙잡아도 절대 붙잡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장님 뵀는데 그날 사장님이랑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 도대체 무슨 이야기 나눴길래 마음을 바꾼 거야? 사장님이 특별히 당신만 파격적으로 뭐 월급이라도 올려주시겠다고 하셨어? 그건 아니고 사장님이 나같이 유능한 직원을 그냥 보내기엔 너무 아까우시다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사직서 쓰는 건지 물어봐도 되겠냐고 하시더라고.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 이야기 잘 안 하는 내가 사장님한테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이야기 다 털어놓게 된 거야. 그러면서 사장님이랑 인생 상담도 하다가 그때 사장님께 들은 조언으로 마음을 다잡게 됐어. 당신 회사 사장님 정말 좋으신 분이신가 보다. 당신 엄청 힘들어했는데 도대체 뭐라고 해주셨길래 당신이 다시 이렇게 괜찮아질 수 있었던 거야? 말하자면 길어. 당신도 우리 사장님 만나뵈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사장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거든. 가진 게 많으셔서 그런지 사람이 항상 여유로우시고 가진 만큼 베풀 줄도 아시는 그런 참된 어른이셔. 다행히도 남편은 좋은 사장님을 만나 금방 다시 상처를 회복할 수 있었고 전보다 더 활기찬 사람이 되줬습니다. 저는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분이셨지만 남편 회사 사장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 후 남편이 저에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단칸방이었던 누추한 저희 집으로 사장님 내외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여보, 여기 이분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시고 여기 계시는 분은 사장님 사모님이셔. 우리 집에 잠깐 들르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왔어. 미리 말이라도 했어야지. 저녁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쩌지? 일단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많이 누추하지만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남편이 말도 없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사 사장님 내외를 모시고 와서 온몸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는 눈물을 훌쩍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은솔이가 맞는 것 같다고요.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단번에 알아보겠어요. 내가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했지. 당신이 이러면 이 아가씨가 당황하잖아.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고. 갑자기 저를 두고 눈물을 흘리시는 사모님을 보고 적잖게 당황을 했는데 그런 사모님을 말리시는 사장님도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시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황사원한테 어쩌다 아내분의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9살 때 화재로 부모님 2분 잃고 고아원에 가게 됐다고요. 혹시 그 고아원이 어딘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원에 있는 고아원이었는데 무슨 일로 그러시는 건가요? 두 분 혹시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신 건가요? 이 황사원 아내분 사연이 저희가 잃어버린 손녀딸과 사연이 비슷한 것 같아서 확인차 찾아왔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어릴 적 사진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희 양가 조부모님들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아마 사장님이 찾으시는 손녀는 제가 아닐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어릴 적 사진은 돌사진 한 장뿐인데 그거라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장님과 사모님이 저를 잘못 찾아온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친척들이 죽은 부모님들을 기억할 필요 없다며 가족 사진을 모두 불태워 돌 때 찍은 사진 한 장 겨우 챙겨 나왔었는데 저는 그것을 사장님 내외에게 보여드리면서 두 분이 찾고 있는 손녀가 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제가 건넨 제 돌사진을 보자마자 더 큰 소리로 오열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은솔이 맞잖아요. 이날 우리가 같이 가서 돌사진 찍은 거 당신도 기억하죠? 여기 논현동에 있는 사진관이었는데 우리 은솔이가 확실해요. 끝까지 침착하게 이성의 끈을 부여잡고 계시던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꽉 껴안으시더니 사모님처럼 큰 소리를 내며 오열하셨고 제가 사장님과 사모님의 손녀딸이 분명하다고 말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화재로 돌아가신 그날 돌아가신 아버지는 아가씨의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아가씨는 모르고 있었죠. 이 아가씨의 친아버지는 아가씨가 3살 되던 해 뺑소니 사고로 죽은 제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이모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해주셨거든요. 아마도 새아빠를 평생 친아빠로 알고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며느리가 아가씨 데리고 재혼한다기에 저희는 두 사람의 발목을 잡고 싶지 않아서 연락 끊고 살았던 건데 며느리가 죽은 지 3년이나 지나서야 며느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손녀딸이 고아원으로 가게 됐다는 소식 그때 듣게 됐고요. 그러시면서 사장님은 아주 오래되고 낡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셨는데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엄마와 처음 보는 낯선 남자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안겨있는 갓난아기 시절의 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보내졌다길래 저희는 당연히 서울에 있는 고아원일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에 있는 고아원만 샅샅이 뒤졌어요. 이모들한테 어디로 보낸 거냐고 물어보려고 해도 우리 연락을 받질 않아서 그동안 찾지 못한 거였고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는지 하늘에 있는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렇게 만나게 해준 건가 싶습니다. 네 이름은 은솔이였어. 네 엄마가 널 데리고 새 시집 가고 난 후에 우리한테 연락이 왔었어. 재혼한 남자가 너를 친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고 성을 새아빠 성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너를 위한 길이라 생각해서 그러라고 했었지. 우리는 네 이름까지 바꿔버린 줄은 꿈에도 모르고 여태껏 은솔이라는 아이만 찾아다녔었는데 이름까지 바꿔서 너를 찾기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였구나 싶구나. 남편이 사직서를 내게 되면서 남편 회사 사장님이셨던 저희 할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고 할아버지는 고아원에 버려진 저 때문에 고아원에서 자란 남편의 이야기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도중 아내인 저도 고아라는 걸 할아버지가 알게 됐고 남편을 통해 들은 제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손녀 이야기 같아 저를 무작정 찾아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황사원한테서 아가씨 이야기 듣자마자 내 손녀딸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했어요. 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이건 분명 내 손녀딸 이야기다. 내 손녀딸이 나에게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걸음에 찾아왔는데
정말 여기에 있을 줄이야. 아유,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보, 아가씨가 뭐해요? 은솔이한테 은솔이라고 부르면 되죠. 은솔아, 이제야 너를 찾아서 이 할미가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었지?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걸. 내가 죄인이다. 그제서야 저는 돌아가신 새아빠의 가족들이 왜 저를 맡을 수 없다고 외가 친척들에게 떠넘긴 건지 이해가 됐고 평생 미워했던 그들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제가 친아버지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두 분의 끊임없는 사랑 덕분에 저는 금방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모들 손으로 고아원에 버려진 이후로 저는 이 세상에는 저를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해줄 어른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른들한테 버려진 불행아라고 생각했었고요. 근데 두 분 덕분에 다시 가족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랑 황서방한테 더 고맙지. 너랑 황서방이 열심히 살아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니?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이 할미가 남은 생 동안 너랑 황서방이 못 받은 사랑 다 주며 살겠다고 약속하마. 절대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할아버지랑 이 할미가 많이 사랑해 주마. 죽을 때까지 저희 부부를 넘치도록 사랑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도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아무 대가도 없이 무한으로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제 바람대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다시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랬듯 저는 앞으로의 제 인생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혹여라도 그러지 못하더라도 남편이 알려준 대로 이만해서 다행이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지 못한 불행이 닥쳐오면 이만해서 다행이야 라는 마음으로 이겨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